대만 TSMC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주도권을 쥔 엔비디아 연합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둔화세를 보이던 아파트값 상승률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단 구설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의 발언과 정책 엇박자, 월권 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MBK연합의 공개 매수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표 대결까지 갈 경우 국민연금의 결정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반도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 인공지능 반도체 주도권을 쥔 이른바 엔비디아 연합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방금 전 대만 TSMC 실적이 나왔는데 당초 시장에선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날이었죠.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우리 극자회선 노광장비를 만든 ASML의 부진한 실적 때문에 TSMC 실적까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는 좀 빗나가게 됐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3,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여서 어닝 서프라이즈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 그리고 58% 증가했습니다. 네. TSMC가 발표한 공정별 매출 비중을 보면 5나노미터가 한 32% 그리고 3나노미터가 20%를 차지해서 5나노미터 이하 공정 비중이 무려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이런 초미세 공정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극자에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슈퍼 올러블루이죠. 네덜란드 ASML이 부진한 3분기 순예약 실적을 발표한 것과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장비 예약 금액이 약 3조 9천억 원, 이건 ASML의 수치입니다. 집계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한 8조 원 이상을 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 내년 매출 전망치까지 좀 낮춰 잡으면서 좀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TSMC도 이 ASML의 장비를 사다가 쓰는 건데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건 좀 의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초미세 공정이 모두 TSMC로 몰리면서 사실은 이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TSMC 이렇게 세 기업을 꼽을 수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와 인텔이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갔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심차게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을 했지만 최근에 퀄컴의 인수 당할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면서 최악의 경영난에 좀 빠진 상황이라 사업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력을 끌어올리고는 있다지만 아직까지 대형 고객사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등 인공지능 메모리 기술력에 먼저 집중을 하면서 여기부터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력은 당분간은 좀 뒷순서로 미뤄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실제 ASML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한국 시장 비중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13%포인트 하락한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노광 장비, 즉 미세 회로, 직접 회로를 그리는 장비를 파는 ASML의 실적에서 이게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잖아요. EUV 장비 매출이 핵심인데 이보다 구형인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장비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시장 수요 부진이 이 부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AS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그러니까 EUV 장비를 사실상 중국에는 팔지 못하고 대신에 네. 그 이하급도 지금 조금 팔지 못할 거란 우려까지 겹치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요소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이 좀 불안정한 것과는 별개로 TSMC의 호실적은 이제 엔비디아 GPU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TSMC의 최우선 고객사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우리 기업들 가운데도 이제 엔비디아 연합의 한 축인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곧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 달 전쯤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권사에서 약간 실적을 내려잡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분기에 7조 원 이상으로 원래 좀 전망이 됐었다가 한 달 전쯤부터 6조 원 중반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뭐 7조 원 이상까지 올려잡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SK 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매출 한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원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를 뛰어넘는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진입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현재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3 8단 제품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거로 좀 분석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 SK 하이닉스에게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 산하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향후 1년간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지배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이제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에서는 더 장밋빛 전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8 시리즈에 탑재되는 HBM3 12단 제품,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난달에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는데 이게 4분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또 역대 실적을 다시 한번 쓸 것이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주도권을 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갈수록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MBK연합의 공개 매수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오늘 MBK연합의 공개 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승부는 국민연금 손에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의 공개 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 벌어진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개 매수 마감일인 지난 14일 주가가 MBK 측 공개 매수가인 83만 원에 육박하자 갑자기 시장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가가 공개 매수가를 밑돌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겠다는 공개 매수에 참여할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최근 고려아연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K연합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주식을 사려는 입장에서 파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MBK연합은 오늘 고려아연 공개 매수 청약 물량 110만 5천여 주를 모두 사들이며 지분 5.34%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최소 수량 7%에는 못 미쳤지만 일단 경영권 분쟁에서 한 발 앞서게 됐습니다. 시장에 남은 고려아연 유통 주식은 1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연합이 남은 물량을 모두 사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자사주를 빼면 약 1.88% 정도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현재 공시되지 않은 협력사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36%가량 됩니다.
이를 합치면 최회장 측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최대 37.88%입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분율 차이가 1%도 안 될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포기할 수 없다면서 공개 매수에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MBK 측은 이르면 다음 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주총 소집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 13명 모두 최 회장 측 인사인 만큼 실제 소집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돼 내년 정기주총 표대결로 가면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움츠러던 이 서울 아파트 값이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30주 연속 오른 이 서울 아파트 값, 그동안 떨어지던 상승폭도 소폭이지만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관망 장세에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거의 보합권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전주 대비 오름폭이 살짝 커지긴 했는데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에서 일어난 고가 거래 영향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지난달 매매 거래는 고점이었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피벗의 신호탄을 쐈는데요. 한마디로 금리 인하라는 집값 상승 재료와 대출 규제라는 하락 재료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결국 당분간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텐데 그 이후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관심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내년을 보기 전에 올 연말까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네. 올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최근 급등한 매매가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만큼 이 매도자들과 매수자들 사이의 희망 가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나 금리의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약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어떤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4분기라는 그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년으로 좀 2월을 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이 금리 인하 기조의 숙성 기간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빡빡한 대출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내 집을 사야 하나 매수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적기는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을 때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적체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와 매물이 충분히 쌓이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부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매물의 양이 늘어나면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 또한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3년 뒤로 시선을 멀리 두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게 분명한데 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을 밀어올릴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금리 인하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고된 공급 절벽도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평균적으로 서울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공급된다 하더라도 순증 효과가 크지가 않은 것이죠. 2026년도가 도래하게 되면 본격적인 공급량이 확 꺾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순감이 되는 상황까지.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중이지만 이 신도시 건설과 신규 택지 개발 등은 단 몇 년 만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적당하다면 당장 내 집 사는 걸 고려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집이 있는데 조금은 여건이 나은 상급지나 신축으로 옮기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네, 우선 이 매수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서울 내 신축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 매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만약 지방에 있는 구축도 상관이 없다면 양극화가 더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점을 달리해볼까요? 투자자라면 실수요자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다만 매수 예정 지역이 수요가 탄탄한 곳인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공급 예정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마포나 동작, 성동,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가격도 높잖아요. 안정적인 임대 차익도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계속해서 도심이나 한강벨트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기 때문에 매매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부동산부 성나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까지 결정되면서 국내 채권 시장에 큰 장이 열렸습니다. 실질적인 지수 반영에 앞서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글로벌 자금 유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5거래일 연속 3년물과 10년물 국채 선물 동반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통일을 기점으로 한국도 금리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진단에 외국인들이 쌍끌이 국채 매수에 나섰고 국구채 금리도 점차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이 기간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7.8bp, 10년물 금리도 5.9bp 하락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즉 수익률 상승을 뜻합니다. 여기에 WGBI 편입까지 채권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되면서 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고채 잔고 중 10년을 초과하는 장기물 잔고는 약 25%로 늘었고 3년 이하의 단기물은 37%까지 내려왔습니다. WGBI발 유입될 글로벌 자금은 약 75조에서 최대 89조 원. 지수에 편입되는 시기는 내년 11월이지만 자금 투입은 이보다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시장은 항상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채를 직접 투자하려는 개인들도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 사야겠다 생각보다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 WGBI 편입 여파는 단기물보다 10년 이상의 장기채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WGBI 편입 국채의 실효 듀레이션이 7.2년, 평균 상환 기간도 9.5년으로 중장기물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채권형 ETF 역시 WGBI 편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국채 전 구간을 담고 있는 상품은 한 개뿐이지만 복수의 운용사가 내년 지수 편입을 앞두고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종합지수 ETF라 하면은 국채뿐만이 아니라 은행채, 공사채, 회사채, 여전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WGBI 지수가 편입하는 채권은 국채에 한해서 한정돼서 편입하고 있습니다. ETF를 선택하실 때는 특정 만기에 제한하지 말고 전체 국고채를 다 아울 수 있는 상품인지.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의 발언과 정책 실패, 월권 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이복현의 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리스크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관장은 말은 무거워야 돼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을 질책했습니다. 이 원장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급증 국면에서 빈번한 말바꾸기와 금감원장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행정지도로 금융현장의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가계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은행권을 비판하고 은행들은 이에 호응하면서 대출금리와 조건이 달라지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이 원장의 행정지도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월권을 하고
말이 행정주도지 그 집권남이 될지 어떨지. 그리고 금감원이 행정주도 할 때 왜 문서를 안 해요? 이 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시장 개입이 없었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개입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담대라든가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선 이른바 TMF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TMF의 무리한 상품권 판매와 정산금 유용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메일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구영배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생생한 증거라고 저는. 정무위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구 회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포스코를 찾은 건 수소 환원제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수소 환원제철은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의 핵심 기술인데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여겨지던 제철을 친환경으로 바꿀 열쇠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빠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1년가량 줄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기대되는 투자 효과는 전체 40조 원. 포스코는 이 밖의 투자 계획도 차근차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임직원의 하나된 의지와 정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계획된 총 한 73조 원 정도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철강 29조, 2차 전지 27조 등 국내에만 73조 원, 해외까지 합치면 121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범부처 투자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과 경제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경기를 띄우고 꾸준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빠르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장차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얘기를 모아서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최대 107조 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돕는 한편 세제 지원을 늘리고 건설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정말 유망한 스타트들이 비 오고 난 다음에 생기는 우후죽순처럼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그것들이 결실을 맺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정말 근본 동력이 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스타트업 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